결국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과 없이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전두환 씨 사망부터 장례 절차 그리고 역사적 평가까지 관련 소식 집중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죠. 껑충 뛴 고지서 받아든 납세자들. 징벌과세라며 반발 움직임 보이는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그만큼 세금 내야 하지 않나.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쓰러진 뒤 사망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씨가 사망하자 5.18 단체들은 전 씨 죽음에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재판은 전 씨 사망에 따라 조만간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대전화를 통한 2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선대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5년 동안 135조 원을 투자해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구성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거부 의사 표시로 새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윤 후보는 당내 경선 예비 후보들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원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는 200명 넘는 신도들 사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거둔 세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병을 알아온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아직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유가족은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측근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자택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자택 앞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고요.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전 씨 측 지지자가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두환 씨는 오늘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숨을 거뒀는데요. 가족 중에는 이순자 씨만 곁에 있어 응급 조치를 할 새도 없었다고 전 씨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 씨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질 예정인데 아직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 시신과 유가족은 아직 자택을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 씨 측근들이 속속 이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생전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전두환 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정희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자택 앞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이미 사과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0일 기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도 말했는데 막연하게 사과라는 것은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다며 되레 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당시 전두환 씨가 지휘 계통에도 없었다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육사 신군부 출신으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이어 문민을 앞세운 김영삼 전부 출범 후 구속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03년엔 전재산 29만 원이라며 2천억 원대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지금까지 추징금 상당액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전두환 씨 측은 오늘 오후 4시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거죠? 네, 빈소는 아직입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송을 기다리는 취재진들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유족 측이 여기에 빈소를 마련한 뒤 조금 뒤 오후 4시쯤 전 씨를 여기로 이송할 예정인데요. 병원은 가장 큰 특 1호실에 빈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송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병원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가 5명 있는 등 병원 측의 방역 절차 때문인데요.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 검안 때도 PCR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유족은 병원 측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전 씨를 이송할 방침이고요. 조문객은 빈소가 차려진 뒤 이쪽으로 되도록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전 씨가 평소 다녔던 병원이기도 한데요. 전 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과 체내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고칼슘 혈증 등을 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을 때는 살 만큼 살았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9일 광주지법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참여했을 때는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20분 만에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주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가 하면 재판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졸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열흘 전까지는 혼자서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지만 최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자,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청와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후에 입장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조문하거나 추모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청와대 참모들도 배석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나 조화 발신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내부 기류는 그러나 앞서 지난달 노태우 씨 사망 때와는 달리 전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씨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에 전두환 씨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사망했을 때는 문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조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노태우 씨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노 씨와 전두환 씨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디지털 전환 공약 발표 현장에서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을 접하고 전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의 주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지막까지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대 범죄를 행위를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가 사과 없이 세상을 뜬 데 대해서는 상중인 만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조문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누구보다 원통해하고 계실 5.18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5.18에 참여했던 종교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5.18 학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단체들은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자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서 5.18 단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전 씨 사망과 관련해 5.18 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전 씨가 반성과 사죄는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을 모독하고 폄훼했지만 지연된 재판으로 생전의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전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 씨가 숨지면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단체는 5.18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5.18에 참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였는데요. 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현재는 2심이 진행돼 오는 29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YTN이 해당 사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통화를 했는데요. 조 신부는 3년 넘게 이루어졌던 법적 공방이 허무하게 됐다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나 허망함과 함께 한스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광주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씨는 오늘 29일에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무려 900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환수가 가능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지금 9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오늘 기준으로 약 95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그러니까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씨의 장남 제국 씨가 운영했던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 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가량이 환수됐습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도 추징금을 언제 낼 거냐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의 질문에 네가 좀 내주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까지 구성해서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이나 용산구 빌라와 토지, 경기도 오산시 인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씨 측의 반발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체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벌금이나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긴 한데 전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이미 추징금으로 환수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책임재산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짚어보고요. 지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받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공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꼽았는데요. 이후 SNS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오토바이 소음 대책, 보훈 위탁병원 확대 등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등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댐 기반 위에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집권 후 5년 동안 135조 원 규모 투자로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 등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 원 이상을 끌어내게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4시부터는 YTN 뉴스 Q와 특별 대담에 출연합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과 전권을 넘겨받은 선대위 개편 방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관한 견해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인선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가 무산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더는 정치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이제 일상으로 회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 관여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김 전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묻지 말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한 만큼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합류 여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윤 후보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대위가 자신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삼각구도로 비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의 선대위가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의원 등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후보 7명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만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윤 후보는 두 분을 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인한 개각 단행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를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은 국민에 대한 공복인 셈인데 국무위원들이 그 정도 상식은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사퇴하는 것은 나중에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까지 핵심 인물 3명을 재판에 넘겼죠. 전담 수사팀 출범 54일 만에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지만 윗선 그리고 로비 수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예. 자, 검찰이 부실 수사 논란 끝에 핵심 4인방을 모두 기소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과제들까지 좀 정리해 보죠. 네, 어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은 이제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어제 기소된 3명도 공판 날짜가 잡히진 않았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말에 출범한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1차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결과의 핵심은 이들 4인방이 개발 사업을 멋대로 주물러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 등이 구속될 때 혐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에서 1,827억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엔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 기각과 뒤늦은 압수수색, 쪼개기 회식에 이은 수사팀 연쇄 확진 등으로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최윤길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로비 의혹도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여권 등에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들을 기소한 어제도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의 전직 대표 이모 씨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자금 흐름을 공영개발 이전부터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모 씨를 통해 1,100억 원대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제기된 모든 의혹을 일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엄정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반전에 접어든 전담수사팀이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특검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사망한 전두환 씨. 마지막까지 5.18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런 생전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방역 절차 때문에 지금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지난 8월 9일 광주 재판에 나선 모습이 마지막 공개 행보였는데 당시에 좀 많이 수척해진 모습에 보여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골프 치는 것 모습이 이제 포착되기도 했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은 이제 뭐 알츠하이머 때문에 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골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건 핑계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 그 8월 달에 그 재판장에 나타났을 때는 그때하고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척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거고요. 아마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 입장 또 5.18 관련 단체들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본인이 좀 결자 해지를 하고 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 추정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본 적도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공과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가 좀 더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화를 상당히 좀 거의 10년 이상 좀 지체시켰던 그런 그 책임 부분도 있는 거고요. 본인은 뭐 그 당시에 뭐 경제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본인의 리더십의 결과만으로 또 보기도 어려운 그런 또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당시가 이제 고도 성장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해당하는 그런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의 다 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화를 좀 지체시킨 그 부분에 대한 과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좀 하고 갔어야 했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지난 2019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년 단임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생각한다. 이런 발언에서 상당히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87년 헌정체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자기 이제 남편이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사실은 뭐 그 민주화 그 열기가 워낙 뜨거웠고 국민적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그 정권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수용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제 곧바로 이어서 이제 노태우 이제 정권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정권 교체기에 불가피하게 이걸 수용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상적이면 민주화가 이미 됐어야 될 것을 10년 이상을 억눌러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가 이제 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걸 불가피하게 이제 수용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저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자기 남편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전두환 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그런 말씀하시고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외에도 백일기도 같은 것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거는 계실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까요. 여기 연희동에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백일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일 기도도 하고 충분히 위로를 했다. 자, 이런 입장으로 측근으로부터 또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자, 5.18 특히 그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진상규명도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발포 명령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혈 사태가 빚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발포 부분인데 본인은 이제 발포 명령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발포를 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뭐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래야 자기한테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밝혀졌는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됐건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뭐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정황상 뭐 군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던 게 이제 본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때 군 상황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80년 봄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때 저거를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좀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주장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또 97년에 내란 목적 살인죄로 17년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2년 동안 있다가 특별 사면을 또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사를 해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틀 뒤에 특사가 이루어졌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화해 차원에서 이걸 좀 해달라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해서 특별 사면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실형 선고받고 뭐 사실은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그런 그 시점이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승적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사면을 했는데 아마 그러면서 내심 기대했던 것은 5.18과 관련해서 본인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제 사과도 할 것이다라고 아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없었던 거고 끝내 이제 본인 이 부분 언급을 안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건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긍정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요. 지난번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조화도 보내고 또 조문도 비서실장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지금 두 사람의 그 죽음에 임박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행보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사과를 했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여러 차례 조문도 가고 이제 계속 사과를 이제 의사 표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호남 그 지역 그 관련 단체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양해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거죠.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국민 정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작용을 예.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장으로도 이제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절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 내란 수괴란 말이에요.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임무를 국가장으로 치른다. 또 실제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거는 국가 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건 뭐 용납이 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보훈처도 이 국립묘지 안장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밝히지 당연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뭐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가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법적으로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뭐 파주 쪽에 통일동산 인근에 예. 거기 뭐 쪽에 또 묻히기를 희망하셨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지금 오늘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녘 땅이 뭐 내려다 보이는 뭐 전방고지에서 뭐 100골로 묻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 그 뭐 지역 자체도 그건 뭐 성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쉽겠는가? 아마 그 어딘가를 좀 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연희동 화장에서 연희동으로 일단 이제 이따가 이따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는 있는데 아마 그 장지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국가장도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이 네, 됐었는데 자, 이철희 정무수석 지난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전두환 씨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 오늘 정치권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자,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논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뭐 사과의 발언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국민의힘이 입장을 잘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관련 발언을 해서 논란을 한 차례 유발했던 바도 좀 있는 예.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층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좀 잘 정리해서 내놔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입장을 잘 정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들어봤지만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문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야말로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건가를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좀 과거 새누리당으로 좀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흐름조차도 좀 보여요. 그래서 뭐 구친박계라든가 구친이계가 다시 좀 득세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 그 표심을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국민들에 대해서 또 그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좀 재차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관심사가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 오늘까지 그리고 또 미납 지방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또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추징금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공분을 유발하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본인은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측근들하고 뭐 식사 자리도 갖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이제 했던 거 아니냐 이제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 추징 작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죠. 사실은 뭐 전두환 그 몰수법까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2003년에. 그래서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추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더 이상 좀 캐낼 게 별로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판정을 내렸지만 지금 이제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구입한 거라서 이걸 몰수 대상도 지금 아닌 거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외의 재산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그걸 좀 밝혀야 낸다 그러면 추징이 가능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 상속받은 재산이 혹시 그 자녀들이나 할 경우에 이제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게 과연 이제 몰수가 가능하겠느냐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수법에도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좀 할 수 있다. 하기 어렵다 하는 그 설이 지금 약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도 이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골프 치는 전두환 씨 따라붙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모습도 보셨는데 그때 추징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좀 내줘라 이 발언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한 역사적 평가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99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영향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급증했습니다. 하루 새 34명이 늘어 현재 위중증 환자는 549명,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위중증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사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30명이 숨져 국내 사망 누적은 3,328명에 달합니다. 종교 시설을 기반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 충남 천안의 마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 넘게 확진됐는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권 기자. 네, 충남 천안시 광덕면에 있는 한 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남에서는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네, 이곳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신도들인데요. 사흘 동안 나온 확진자만 209명입니다. 그제 신도 1명이 확진되자 방역당국이 320여 명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천안과 아산에서 9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새벽 19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곳 광덕면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만으로도 충남 지역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는데요. 지난 9월 8일 아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76일 만입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시설은 소독을 마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신도인 마을 주민들이 예배당과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지난주 김장을 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역학조사가 마무리된 179명 가운데 90% 정도인 164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천안시는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인 가운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70세 이하 환자는 재택치료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을에 이동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신도 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을 벗어나 외부 활동을 한 확진자도 일부 있어 추가 접촉자가 있다면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해당 교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유사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을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어 의료체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요. 의료 인력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코로나19 거점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이번에 새롭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병원은 오전 내내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등 새롭게 코로나19 병동을 짓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병원 안엔 확진자를 위한 음압병실이 없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서둘러 짓고 있는 겁니다. 병원 측은 이 확진자를 위해서 허가 병상의 3분의 1 이상을 정리해 코로나19 병상을 만들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포함해 100개 안팎의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까지는 2, 3주가 걸릴 예정인데 문제는 공사를 마치더라도 병동에 투입할 간호 인력 등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따로 인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었고 하루 이상 병상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환자 수는 836명에 달합니다. 수도권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비율이 높은 고령층이 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인데요. 방역당국은 추가로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확보된 병상이 다 가동되지 못하는 일도 있다며 중수본을 통해 인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두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 제한이나 손실보상 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94만 개 업체에 대해 2달 동안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종부세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95만 명 정도 되고요. 세액도 한 3배 정도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자 금액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는 거죠. 네,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 전까지 보면 매년 늘어나는 수준이 뭐 일정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지난해 1조 8천억 원 세입에서 5조 7천억 원이 지금 고지서 발송이 되면서 예. 사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3배 늘어나는 수치고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시는 대상자분이 9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66만 7천 명보다 거의 28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가 종부세를 결정하게 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던가 또 세율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일단 세액도 크게 늘어나고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뭐 대상은 확대되긴 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조금 더 늘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종부세가 다주택을 규제 지역에서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율이 2배 가량 높기 때문에 세액 자체도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훨씬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고지된 예상 세액 중에서 다주택자분들이 내시게 되는 부분이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번에 이제 법인이
이미 주택 투자를 하면서 종부세를 회피했던 부분들을 이제 차단하게 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예. 늘어나는데, 그래서 법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도 이번에 고지된 전체 한 6조 가량 지금 육박하는 전체 세액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보고서를 보면 거의 약 90% 가까이가 다주택자나 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주택만 가지고 있는데도 세금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서 네, 맞습니다. 사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줄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이번에 대상도 늘고 금액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번 과세 대상액 그리고 대상자 분들 보고된 것을 보면 1세대 1주택 소유하신 분들, 그중에서 또 공동명의로 처리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분들 종부세 부과된 대상자분이 13만 2천 명입니다. 전년 12만 명에서 10% 늘어난 수치고요. 세액 기준으로 2천억 원에 도달해서 1,200억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66%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억 원으로 이제 공제 한도를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역시 세율이 종전보다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인상이 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세액 부담 그리고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 발표 추가 한 가지를 더 보면 이번에 저희가 이 공제되는 한도를 11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8만 9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만약에 공제 한도도 조정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겠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1세대 1주택자의 어떤 공제도 좀 촘촘하게 마련을 해서 뭐 고령자나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공제하는 금액을 좀 올렸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제 통계를 낸 보고서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이제 과세 받으신 대상자 13만 명 중에서 84% 가량이 장기 보유나 고령자 혜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주택만 소유하신 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 이런 공제 혜택을 받아서 이제 정확한 그 전에 계산된 금액보다는 세액이 공제를 받아서 줄게 되시.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1인이 내게 되는 종부세는 전년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제 집값이 너무 불안정하게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전 국민의 98% 정도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를 두고서 가구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 과세 대상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 종부세 자체가 1인당 가지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액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보유세다 보니까 전체 국민 1인 이 개체수를 가지고 비율을 따진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국민 수 중에서 정확하게 하면 1.8%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다수에게는 부담이 없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국민 중에서는 이런 것들에 적용될 수 없는 아이들이나 그렇죠,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그런 비율로 설명하는 게 좀 와닿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유세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주택수가 많을수록 지금 세율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징벌적 과세다 보니까 이게 비율로 적정성을 말하는 게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로 나눈 설명이 이게 또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종부세를 저희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내고 싶다. 자산이 그만큼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국민들의 자산 정도에 따라서 이 양극화 문제를 더 자극하는 편가르기적 설명이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들도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집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는 돈이 많아지니까 징벌적 과세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 또 아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내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집값 고가주택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네,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종부세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대선 진행 과정 중이다 보니까 후보자 중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하거나 기존에 이제 저희가 주택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져 있어서 이중과세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분도 계셔서 이후에 이제 이 종부세의 세제 변경이라던가 이제 국민적인 뭐 논의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과정 내내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집값이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조정이 될 것이고 또 세율은 올해랑 내년이랑 같겠지만 공정시작가액 비율이 내년엔 100%로 5%포인트 올해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올해보다는 늘고 이 대상도 100만 명 돌파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이미 나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나는 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처분해서 어떻게 세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 정부의 메시지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집 말고는 팔아라.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을 좀 시장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버티는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건 아무래도 그 양도세도 중과되는 이 부분 때문일까요? 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부세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고 당장 12월, 15월까지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종부세 부담이나 처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당장 처분을 하자니 어차피 올해 종부세는 결정이 된 거고 다주택자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최고 양도세율 구간이 지금 75% 세율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서 팔기엔 또 아깝다라는 생각들이고 종부세의 또 변화 가능성도 도처에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전에 시도한 게 이제 증여라는 방식으로 1인 과세다 보니까 최대한 가족들이 나눠서 이제 소유함으로써 개인당 종부세는 낮춰보는 방법을 많이 차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여 문제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경인 지역으로도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려주겠다. 그렇죠. 그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다주택자분들이 결국에는 잉여주택은 전세나 월세로 이제 민간 전세로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고 계시다 보니까 당장 뭐 몇천만 원 늘어나는 세금 변통이 안 되면 월세를 좀 더 올리거나 전세를 이제 반전세 같은 월세로 전환해서 현금을 조금 충당해서 세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상담도 최근에는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가 구조가 일부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출구를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라는 출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밖에 지금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 소유를 막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처분 유도를 위해서는 뭐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일반과세 정도로 낮춰서 매물을 출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풀어줬을 때도 사실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2번의 양도세 이제 완화 조치를 썼는데 이 직전에 10%포인트 더 오를 거니까 빨리 유예 기간 동안 팔아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그 전년에 올라가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과세로 유예해 줄 테니 팔아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물건이 출시되고 거래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가격도 조금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환경들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석으로는 양도세를 뭐 계속 풀어줄 수는 없겠으나 또 그리고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으나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써서 다주택자들의 처분 출구를 좀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좀 시장에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좀 가동시켜 보자라는 요구들이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금리인데요. 25일에 기준금리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이 인상이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인데 금리가
계속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게 된다면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오르게 되면 드디어 이제 0%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게 그렇죠. 되는 셈인데요. 1%가 되는 네, 거죠. 실제로 개인들이 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의 금리는 지금 4% 초반까지 넘어가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력, 이제 자금을 빌려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무주택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네.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물건 출시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 모두에서 양도세 한시 유예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종부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전망해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붓 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3살배기 아이를 부검한 결과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금 뒤 오후 3시부터는 의붓 어머니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연주 기자. 네, 사회예보입니다. 네. 자, 이 3살배기 의붓 아들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확인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살 아이의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붓 어머니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이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습 학대 여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천호동 자택에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생후 6개월 된 친딸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선 빈 술병도 발견됐는데 8주차 임신부인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 아동 어린이집에도 단 하루밖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이 피해 아동이 가장 최근까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원장은 피해 아동이 지난 9월 23일 입소한 뒤 그 주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쳐 다음 주 곧바로 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장은 혹시 몰라 전화통화로 A씨에게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느냐고 수차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A씨는 피해 아동이 깁스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입소하기 전만 하더라도 2시간가량 상담을 했던 원장은 A씨가 먼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지도 않았고 친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피해 아동과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 어린이집에서 생활했지만 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사는 피해 아동이 매우 밝고 예쁜 아이였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여러 사람 손을 탔다고 전해 들어 더 신경 썼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는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남편인 친부가 너무 바빠 아이 육아를 잘 도와줄 수 없다고 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 9월 말 온라인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말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엔 다른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전적으로 A씨가 육아를 책임지게 된 뒤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경찰은 아이의 등원 기간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한 축협에서 수억 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실수로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관리 부실로 지역 상품권을 폐기한 것도 문제인데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손실분을 메우고 사안을 은폐하려 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충청남도에 있는 한 축협에서 지역 상품권을 잘못 폐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처리하려다 보관해둬야 할 상품권까지 함께 폐기해버린 겁니다. 명확하게 표시해두지 않은 상품권들을 한 금고에 보관해둔 탓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축협 관계자는 실수로 폐기한 상품권이 3억 4천만 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협은 상품권을 폐기한 뒤 3주가 지나서야 실수를 알아챘는데 이후 대처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상품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 7명이 5천만 원씩 대출받아 손실을 메우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금고에서 잘못 꺼낸 담당 직원은 정식 절차를 거쳐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대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감사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정말 누가 잘못했고 했는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협 임원들은 정식 절차에 들어가면 관리 담당자가 책임을 뒤집어 쓴다며 회유하고 강한 어조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사고 처리하잖아? 담당자는 내가 알기로 6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60%는 얼마잖아? 2억이 넘어요. 그거 배상할 수 있어? 작가장님, 내가 널 다른 애 같았으면 죽었어. 해당 직원은 축협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는 나머지 직원들이 대출로 채워넣은 3억 4천만 원 전액을 변상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전 직장 동료에게 받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축협은 상품권을 실수로 폐기했고 직원들의 대출로 은밀히 손실을 메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축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서쪽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눈비는 내일 아침 그치겠지만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낮인데요. 여전히 영하권입니까? 네, 거리를 거니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 다양한 방한 용품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고요. 한낮인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도 영하 8.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높아지겠지만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5도, 대구는 2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은 11도, 광주는 13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나 눈은 오늘 밤부터는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전북 동부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영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바닷길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말로 미뤄볼 때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합류 카드 최종 무산된 걸까요? 여지는 남아있는 걸까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를 외친 후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최근 행보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반성과 눈물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더 뉴스 2부에서 양 캠프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